안방 매트리스는 피, 현장에선 피투성이의 사체, 울부짖는 아이, 사라진 여인의 행방, 살인을 넘어 납치와 가학적 폭력.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2024년 7월, 무더위가 밤 공기마저 눅눅하게 잠식한 새벽 2시 반, 목포의 한 주택가가 갑작스런 사이렌 소리에 뒤흔들렸어요. 경찰차와 구급차가 동시에 골목을 막아서자 고요했던 동네는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죠. 잠결에 창문을 연 주민들의 시선은 곧 2층 다세대 주택으로 쏠렸어요. 무전을 주고받으며 급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찰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경악이 묻어 있었어요. 몇 분 전 전자발찌 이상 신호가 잡혔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모두가 그 경보가 의미하는 무게를 직감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내부 공기는 이미 비극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안방 매트리스 위에는 39세 남성 민수가 쓰러져 있었죠. 그는 전자발찌 착용자였지만 이번 사건에선 분명히 피해자였어요. 가슴과 복부엔 깊은 자창이 남아 있었고 오른손목은 흉기에 의해 거의 절단된 상태였죠. 방 안은 피비린내와 눅눅한 땀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버거웠어요. 바닥에 흥건히 고인 피 위에 희미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그것은 누군가의 폭력과 공포가 이곳을 덮쳤음을 명백히 증명했죠. 구급대가 심폐 반응을 확인하는 사이 한 구석에 놓인 이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경찰관이 조심스레 이불을 젖히자 그 안엔 4살배기 아이 수빈이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돼 있었고 손은 두려움에 바르르 떨리고 있었죠. 아이의 옷자락은 피 얼룩으로 물들어 있었고 눈은 커다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른들이 감당하기 힘든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한 아이의 모습은 현장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어요. 나쁜 아저씨가 아빠 다치게 하고 엄마 데리고 갔어. 수빈의 떨리는 한마디는 경찰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현장에 있어야 할 사실혼 배우자 서연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지만 그 말은 곧 수사의 중요한 실마리가 됐어요. 경찰은 아이를 즉시 보호하면서도 기록 장비를 켜고 모든 진술을 남겼어요. 아직은 말이 서툰 4살의 아이였지만 거짓을 꾸밀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의 진술은 곧바로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었죠. 경찰은 서연이 살아있을 거라는 가정을 세웠어요. 그 가정은 희망이자 동시에 압박이었어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던져준 단서는 경찰 전력을 총동원하게 만들었죠. 주변 CCTV는 즉각 확보되었고 골목과 교차로마다 설치된 카메라가 밤새 돌려졌어요. 무전기에는 끊임없이 위치와 시간, 이동 경로가 오갔어요. 한순간의 지체도 허락되지 않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은 범인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붙잡듯 모두의 시선은 화면 속 움직임에 집중됐죠. 조사 결과 범인의 흔적은 목포를 벗어나 순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어 여수에서 목격된 정황이 추가되면서 수사망은 더 넓어졌죠. 순식간에 인근 경찰이 합세하며 합동작전이 펼쳐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죠. 무전 속 경찰들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모두가 단 하나의 목표, 서연을 무사히 찾는 것에 온 힘을 쏟고 있었어요. 범인의 발자취를 좇는 수사는 곧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것과도 같았죠. 그런데 사건 발생 불과 몇 시간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6시 무렵 피해자 민수의 집 앞에 한 대의 택시가 멈춰 선 거예요. 차에서 내린 여성은 맨발로 흙먼지를 차며 계단을 향해 뛰어갔어요. 피범벅이 된 옷차림, 떨리는 손끝, 다급한 숨소리. 바로 납치됐다가 돌아온 서연이었어요.
그녀는 경찰을 붙잡고 오열하며 아이와 민수의 이름을 연이어 불렀어요. 주변에 서 있던 주민들마저 숨을 죽이고 바라볼 만큼 그 모습은 절규 그 자체였죠. 서연은 곧 경찰서로 옮겨졌고 거기서 지옥 같았던 지난밤의 진술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어요. 이웃 주민 도현이 갑자기 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민수가 일어나 막아서려 했지만 도현은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러댔죠.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지만 도현은 피 묻은 칼끝을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 위협했어요. 그 순간부터 그녀의 악몽은 끝없이 이어졌죠. 도현은 민수가 쓰러지자 서연에게 돈과 카드, 차 키를 내놓으라 요구했어요. 피투성이 남편을 뒤로 한 채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건넬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그녀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죽어가는 남편 앞에서조차 강제로 추행했어요. 4살 아이 수빈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모욕은 서연의 정신을 무너뜨렸어요. 공포는 이미 극한을 넘어섰고 그녀는 아이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워 도망조차 꿈꾸지 못했죠. 도현은 결국 칼을 겨누며 서연을 협박했어요. 말 안 들으면 아이를 죽인다는 저주 같은 한마디가 그녀를 완전히 올감했어요. 경찰 조사실에서 서연은 눈물 속에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죠. 결국 그녀는 아이를 남기고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들려온 아이의 울음은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어요.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살아남아 다시 돌아오는 것뿐이었죠. 그 지독한 밤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도현은 서연을 끌고 자기 집으로 향했어요. 바로 같은 건물 1층에 살고 있었던 그는 이미 준비해둔 듯 가방과 휴대전화, 저금통을 챙겼죠.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그의 손에 이끌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아직 피 냄새가 가득한 2층 창문이 멀어져 가는 순간 아이 수빈의 울음이 바람에 섞여 들렸어요. 그 소리는 엄마의 귓가를 찌르며 발걸음을 더 무겁게 했죠. 도현은 차갑게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끝이야 라고 말하며 그녀를 끌어냈어요. 도현은 근처 공장 주차장에 세워둔 회사 차량으로 서연을 밀어 넣었어요. 차량 내부는 기름 냄새와 낡은 가죽 시트의 눅진한 냄새로 숨이 막혔죠.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몸을 최대한 웅크렸어요. 하지만 도현은 시카를 운전석 문 옆 포켓에 꽂아두고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듯 눈빛으로 위협했어요. 차창 너머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은 어지럽게 흔들렸고 서연의 심장은 불규칙한 북소리처럼 뛰었어요.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그녀의 숨은 점점 짧아졌죠. 차는 한참을 달려 전남 장흥군의 한 휴게소 인근 갓길에 멈춰 섰어요. 주변은 새벽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고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도현은 차 문을 잠그고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칼을 손에 쥔 채 명령했죠. 거부하면 지금 끝내버린다. 그 순간 서연은 몸이 굳어버렸어요. 죽음의 위협과 아이의 안전을 떠올리자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서연은 첫 번째 성폭행을 당했어요. 차 안의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절망과 섞여 더 무겁게 가라앉았죠. 폭행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도현은 서연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며 굴욕을 더했어요. 서연의 몸은 통증과 모멸감에 휘청였지만 칼날이 옆구리에 닿을 때마다 숨조차 크게 내쉴 수 없었어요.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죠.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붙잡아줄 유일한 존재는 수빈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두려움에 울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더 큰 죄책감과 절망이 밀려왔어요.
도현의 가학적 웃음은 그녀의 심장을 더 깊이 찔렀죠. 성폭행이 끝나자 도현은 서연을 다시 차량에 태웠어요. 피곤한 듯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죠. 불꽃이 차 안을 잠시 밝히며 그의 얼굴을 드러냈어요.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 이성을 잃은 눈빛은 서연에게 또 다른 공포를 심었어요. 그는 짧게 연기를 내뿜더니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길 위에서 서연의 손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속으로 이 밤이 끝나긴 할까라는 절망적인 질문만 반복했죠. 차량은 보성군의 한 졸음 쉼터에 멈춰 섰어요.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각, 주변은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도현은 서연을 향해 비열하게 웃으며 뒷좌석으로 오라 지시했어요. 서연이 머뭇거리자 그는 칼을 빼들며 아이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말 안 들으면 내 딸부터 끝이야. 그 순간 서연은 무릎이 풀려버렸어요. 도현은 다시 폭행과 협박을 이어가며 또 한 번 성폭행을 저질렀죠. 그 모든 행위는 계획적이고 잔혹했으며 인간성을 철저히 짓밟은 폭력이었어요. 서연의 정신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몸은 고통에 시달렸고 마음은 더 이상 희망을 붙잡을 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생각하며 간신히 버텼어요. 도현의 폭력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어요. 그는 서연을 철저히 소유하려는 듯 끌고 다니며 반복적으로 폭행했어요. 이런 변태적 집착은 그녀를 더욱 올감했죠. 그러나 아이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마지막 의지가 그녀의 숨을 붙잡아 주었어요. 서연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 돌아가야 한다. 새벽 3시가 넘자 도현은 서연을 순천시의 한 모텔로 끌고 갔어요. 모텔 복도는 불빛이 희미했고 낯선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어요. 도현은 서연을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어요. 다시 이어진 폭행은 더 가학적이었어요. 주먹으로 그녀의 배를 때리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공포를 즐겼죠. 서연은 이미 몸이 망가져 있었고 정신은 허공을 떠도는 듯 멍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것이 그녀를 버티게 했어요. 성폭행이 반복된 뒤 도현은 서연을 모텔에 홀로 두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서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온몸은 통증으로 쑤셨고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듯 흘러내리지도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해. 내 딸이 기다리고 있어. 그 절박한 마음이 그녀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모텔 문을 열고 달려나갔어요. 서연은 한참을 달려 도로 위로 나갔어요. 지나가던 택시를 붙잡아 목포의 집으로 향했죠. 맨발은 피투성이가 됐고 다리는 제대로 딛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 아이에게 가야 해. 그 생각 하나로 달렸죠. 집 앞에 도착하자 경찰들이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열하며 계단을 뛰어올라 아이의 이름과 남편 민수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졌어요. 그 모습은 주변 모두를 침묵에 빠뜨릴 만큼 절규와도 같았어요. 경찰 조사실에서 서연은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녀의 옷은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맨발은 갈라져 피투성이었죠. 형사는 조심스레 물을 건네며 진술을 유도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입술을 떨며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제야 입을 연 그녀의 첫 마디는 아이 앞에서 였어요. 범인 도현이 남편 민수를 칼로 찌를 때 내 살배기 수빈이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몸을 떨었어요. 진술은 고통스러웠지만 범인을 잡기 위해 끝내 이어가야 했죠. 수사팀은 곧바로 도현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어요.
목포에서 순천으로 그리고 여수로 이동한 흔적이 포착됐죠. 도현은 공장 동료이자 이웃이었기에 피해자 가족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의 발자취를 좇으며 긴박하게 협력했어요. 무전기에서는 순천 방면 확인, 여수 목격자 확보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시간은 곧 생명이었죠. 혹시라도 또 다른 범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에 경찰들의 발걸음은 더욱 가팔라졌어요. 숨소리마저 거칠게 섞여 들릴 만큼 긴장감이 고조됐죠. 도현은 여수 만성리 인근에서 목격됐어요. 바닷바람이 차가운 어둠을 가르던 새벽, 그는 홀로 거리를 배회했죠.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곧바로 수색망을 좁혔어요. 수십 명의 경찰이 들개처럼 골목과 언덕을 누비며 쫓았죠. 도현은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이미 수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결국 사건 발생 16시간 만에 그는 체포됐어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던 순간에도 그는 눈을 흘기며 태어난 듯 말했죠. 다 그놈 때문이야. 이 책임을 끝내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뻔뻔한 말이었죠. 도현은 경찰 조사에서 민수와의 관계를 털어놓았어요. 두 사람은 광주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출소 후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왕래했죠. 민수가 먼저 취직해 자리를 잡자 도현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어요. 함께 술을 마시고 가족끼리 밥을 먹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는 뒤틀린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나보다 어린 게 반말하고 무시했다는 피해망상은 그를 분노로 몰아넣었어요. 결국 술에 취한 밤, 사리를 품고 칼을 손에 쥐게 만들었죠. 도현의 범행은 충동적이면서도 집요했어요. 단순히 분노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서연을 향한 왜곡된 욕망이 덧붙어 있었죠. 그는 민수를 제거한 뒤 서연을 납치해 여러 장소로 끌고 다니며 성폭행했어요. 그 과정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가학적 성도착의 발현이었죠. 경찰은 그의 과거 전과 기록을 다시 뒤졌어요. 2005년 자신을 도와주던 지인을 살해한 전력,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성폭행한 전력까지 드러났어요. 그는 이미 반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폭력의 화신이었죠. 도현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소년원과 교도소를 전전하며 강도, 절도, 방화, 폭력 등 셀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미 살인 전력까지 있었고 성폭력으로 추가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출소한 지 불과 5달 만에 다시 살인과 성폭행을 저지른 그의 모습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재범자 그 자체였어요. 프로파일러들은 그를 버려질까 두려워 먼저 공격하는 유형이라 분석했어요. 친절을 받다가도 순간의 망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극단적 위험성을 지닌 존재였죠. 검찰은 무거운 혐의들을 나열하며 도현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두 번째 살인, 반복된 성폭행, 피해자와 유가족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교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이유였죠. 재판정에서도 그는 뉘우침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말들을 늘어놨어요. 술 때문, 무시 때문, 피해자 때문이라는 자기 합리화뿐이었죠. 피해자 유족의 눈물과 서연의 증언이 이어졌지만 그의 표정엔 죄책감이 비치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결국 사회로부터 영구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죠.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어요. 재판부는 교정 가능성이 낮고 재범 위험이 극히 높다는 이유를 들었죠. 추가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 20년간 전자발찌 착용,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내려졌어요. 그러나 피해자 가족에게 그 어떤 판결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민수를 잃은 상실감, 서연이 겪은 모욕과 고통, 그리고 4살 수빈의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았죠.
법은 형을 내렸지만 삶의 파편들은 여전히 흩어져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잔혹 범죄로만 보지 않았어요. 반복되는 재범 패턴, 망상과 성도착이 결합된 위험성은 연구의 대상이었죠. 버려질까 두려워 친절한 사람을 먼저 해치는 심리, 그리고 성적으로 소유하려는 왜곡된 욕망은 극도로 특이한 양상이었어요.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이런 유형의 범죄자를 어떻게 예방하고 막아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사건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물을 사회로 내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요. 사건 이후 서연과 수빈의 삶은 무너졌어요. 서연은 심리치료를 받으며 겨우 일상을 버텼지만 악몽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아이 수빈은 어린 나이에 목격한 장면 때문에 오랫동안 공포 속에 시달렸어요. 경찰은 그들을 위해 보호 절차를 마련했지만 잃어버린 평온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피 얼룩, 울음소리, 그리고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 되었죠. 이 비극은 한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기억해야 할 경고였어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서연의 진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녀는 자기가 본 걸 잊지 못할까 두렵다고 울먹였죠. 아이의 눈에는 아빠의 마지막 모습과 낯선 아저씨의 칼날이 새겨져 있었어요. 상담사들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어린 영혼의 남은 공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엄마와 아이는 손을 꼭 잡고 법정을 나섰지만 그 손끝마저 떨리고 있었죠. 법적 판결이 내려졌다 해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었어요. 도현은 구치소에서도 별다른 후회 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여전히 무시당했다는 말을 반복했죠. 교도관이 왜 아이 앞에서 범행을 했냐고 묻자 그는 비웃듯 대답했어요. 애들은 금방 잊는다. 그 차가운 한마디는 듣는 이의 피를 거꾸로 솟게 했어요. 그는 범죄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었어요. 이런 태도는 그가 교화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오랫동안 이 일을 잊지 못했어요. 당시 현장에서 울부짖던 서연과 이불 속에서 떨던 4살 아이의 모습은 그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수십 년 수사했지만 이건 정말 충격이었다. 한 형사는 동료에게 이렇게 털어놨죠. 그날의 피비린내와 절규는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범인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상처가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경찰 내부에서도 교훈과 경각심을 남겼어요. 전문가들은 도현 같은 유형을 고위험 재범자로 규정했어요. 그는 버려질까 두려워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성적 욕망을 왜곡된 방식으로 풀어내는 특징을 보였죠. 피해자를 소유하려는 집착은 살인과 성폭행으로 이어졌어요. 문제는 이런 유형을 사전에 걸러낼 장치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교도소를 나와 사회에 복귀한 순간 그는 또다시 무고한 이들을 위협했어요. 결국 이 사건은 제도적 허점까지 드러낸 사례가 되었죠. 민수는 전자발찌 착용자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분명한 피해자였어요. 그의 과거 전과는 수사의 참고 사항일 뿐 이번 참혹한 결말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죠. 오히려 같은 과거를 공유했던 도현이 가까이 다가와 비극을 만들었다는 점이 아이러니였어요. 교도소 동기라는 연결고리가 새로운 살인의 씨앗이 된 거였죠. 사회가 전과자들의 관계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왜 이런 인물이 다시 풀려났냐는 분노를 터뜨렸죠. 온라인에서는 재범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러나 그 분노 속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여전히 피해자 가족이 짊어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언론 앞에 나서지 않았고 수빈은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며 지냈어요. 가족의 파괴는 사회적 논란 뒤로 가려졌지만 그들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도현의 범행은 우발과 계획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술에 취해 분노가 솟구쳤다는 진술과 달리 그는 칼을 준비해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죽인 뒤 곧바로 서연을 납치했죠. 이건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이미 왜곡된 욕망이 깔려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전문가들은 분노는 핑계일 뿐 본질은 성적 소유 욕망이었다고 지적했어요. 이런 범죄는 예측이 어렵고 방지책도 마땅치 않아 더 위험했죠. 심리학자들은 도현이 어린 시절부터 결핍과 왜곡된 성향을 보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아버지를 일찍 잃고 방치된 환경에서 자라며 자신을 버릴까 두려워하는 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이었죠. 하지만 이런 배경이 범죄를 정당화하진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 내면의 공허와 분노를 타인에게 투사하며 폭력으로 해소했죠. 주변의 친절조차 위협으로 변환하는 그의 사고방식은 끝없는 다크 속을 증명했어요. 법정에서 검찰은 피해자 유가족의 아픔을 대변했어요. 피고인은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렸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판사의 목소리도 단호했죠.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 순간에도 서연은 오열했어요. 무기징역이라는 단어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잃어버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의 눈에 새겨진 공포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판결은 하나의 끝이었지만 피해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끝없는 상처와 싸워야 하는 삶의 시작이었죠. 사건 이후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어요. 같은 건물에서 살던 이웃이 칼을 들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주민들은 입을 모아 평소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웃의 눈에 비친 평범함은 가면에 불과했어요. 어둠은 언제나 가까이에 숨어 있었고 그날 새벽 그 가면은 벗겨졌어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틈새에 감춰진 폭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모두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죠. 수빈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말을 잃었어요. 상담사 앞에서도 쉽게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어린 나이에 겪은 충격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수 있었죠.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치료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한순간의 사건이 한 생의 전체를 바꿔놓는 무서운 사례였죠. 사회는 아이의 회복을 도와야 했지만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이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남겼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고위험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단순히 전자발찌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어요. 도현은 제도를 교묘히 비웃으며 범죄를 반복했죠. 결국 제도는 무너졌고 피해자만 늘어났어요. 법과 제도가 인간의 어둠을 완전히 가둘 수는 없지만 더 강력한 장치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죠. 사회 전체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했어요. 끝내 도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회와 단절됐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흉터로 남아있어요. 잔혹하게 살해된 민수, 지옥을 견뎌야 했던 서연, 그리고 모든 걸 목격한 4살 아이 수빈. 이 세 사람의 비극은 한순간의 분노와 왜곡된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는지 보여줬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어둠은 늘 가까이에 있으며 사회의 작은 허점은 언제든 끝없는 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